뭐 무책임한 의혹 제기다,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의전 비서관실은 이 해당 기획사가 정보부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반박을 했는데요.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마이너스 100. 정보부처 행사랑 청와대 행사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의전 비서관실 같은 경우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은 거라서 지금 이 논란이 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업체보다 더 많이 행사를 수주한 다른 기획사들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설명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강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빠듯한 시간에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 비서관실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하니까 뭐 이런 대형 기획사의 꼭 하청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이제 이 행사였고, 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20여 차례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행사는 3건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8천여만 원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VIP 동선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공개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에만 수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한겨레가 뭐 다시 어떤 입장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후속 기사가 나올지 봐야 될 것 후속 같습니다.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방역당국이 국내 확산 속도가 조금씩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좀 많이 줄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뭐 오늘 영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늘어서 뭐 기존에 60명 이렇게 치달았던 것까지 좀 내려갔는데, 뭐 일단 해외 유입이 19명, 지역 발생 14명 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국내 확산 속도가 통제되고 있다라고 오늘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현재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다시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현재 국내 상황만 보면은 끈질긴 추적 조사, 방역 당국이, 그다음 조기 검사, 국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 속도가 지역별로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라고 좀 자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오직 거리두기랑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을 통해서 이 유행 규모를 억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아주 딱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예. 이 어느 나라가 이거에 좀 더 완전하게 적응하고 이런 생활 방식을 오래 유지해 나가는지가 결국 코로나의 종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해외 유입자를 제외하면 국내 환자는 너무 줄어들고 있다. 지역 발생은 14명이었어요. 예. 문제는 이 성수기 휴가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휴가철 때 근데 또 많이들 많이 안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로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다 예. 보니까 국내 휴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보수 당일 수사 상황이 모종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보고는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알게 되는지 여부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이제 관련해서 입건이 되었다면 사실 이제 경찰에서 그 관계 기관에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빠른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성격의 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개인의 일심전속적인 범죄 행위 고소에 대해서 지금 어우, 다행이다. 어쨌든 보고는 했어요. 더 가냐? 근데 아이씨. 피고소인에게 이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알려줘도 되느냐의 음. 부분은 이 고소인의 권리, 아, 공정하게 40짜리 처리를 하나 받고 먹고. 구할 수 있는 좋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5만 메꾸면 돼,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그럼 수 되게 너왜 있습니다. 갑자기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다. 근데 네네. 변호사께서 이게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그게 예를 들어 누가 전달했느냐, 왜 전달했느냐에 따라서는 예. 그게 뭐 권한남용이라든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될 소지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 형사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단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의율될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까지가 갔느냐에 따라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절차가 벗어나서 이때 전달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캐치가 돼서 이게 수사가 뭐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과 청와대 입장이 달라요. 경찰은 청와대는 보고를 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만 서울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도 알려주진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알려줬느냐? 이게 의문점이란 말입니다.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의 입장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입장을 똑같이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경찰이든 청와대든 아니면 경찰이 다른 데 얘기해서 그 제3의 루트를 통해서든 이게 좀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아무래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요. 근데 기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꼭 이제 청와대라든가 수사기관 이외에도 예. 사실은 고소인 측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갔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기자들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애초에 그 피고소인에게 알려졌던 그 경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자를 통해서 네, 알 수도 열고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박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겠다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족까지 표기 네. 중이라고 했는데 네. 포렌식 하게 되면 뭐 사망 경위라든가 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사 기록이 사전에 유출됐다.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족이 동의를 해줄지 또 일단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휴대폰이 기종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예. 이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현재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동의도 받고 디지털 포렌식이 뭐 됐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만약에 뭐 통화 어떤 내역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뭐 휴대폰에 딱히 저장이 뭐 어플이 깔려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문자 같은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이제 왜 저장이 되는 어떤 SNS에 흔적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지 뭐 통화가 오고 갔다라든가 뭐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는 뭔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피해 호소인의 그 핸드폰도 뭐 포렌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증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비교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소인 측에서는 경찰에 일부 제출했을 수도 있고 뭐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보여진 자료는 그때 이제 보여졌던 텔레그램 초대 비밀 대화방 초대한 그 화면 외에는 현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예. 뭘 가지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디지털 포렌식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휴대폰의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데이터가 그 이제 예전에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계속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고소인의 휴대폰에서 모든 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에 했던 내용 가지고 위력에 관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고소인이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모두가 아, 다 에이텍 뭐야?
그러니까 뭐 예를 무죄요? 들어 그 집무실 안에서 이런저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신체적 접촉이 있으려고 했다만이 예.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제 어떤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동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런 공직선거법 부분들이 제250조 이제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어떤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있는 영향을 관계가 미치는 아니라는 고의사실을 것들이 드러나면 공표하는 행위 등을 그것도 처벌함으로써 업무상 위력 외에 선거운동의 이 자유를 사람의 해치지 나이, 않으면서 어떤 입장, 뭐 선거의 신분, 공정을 여러 가지 보장하기 위한 상황을 것입니다. 뒤집어봤을 때 업무상 위력 외에 선거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가능하게 할 유권자에게 것이 무엇인가에 허위 사실이 대해서는 공표되는 사실 좀 경우 추산하기 어렵고, 유권자가 그런데 올바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민의가 추행의 고의로 왜곡되고 추산될 만한 선거제도의 부분들이 기능과 만약에 고소인이 대의민주주의 주장하는 것과 본질이 같은 훼손될 내용들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행위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 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선거가 정권, 관권, 폭력에 의한 타락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 한도에 거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토론회를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유권자에게는 토론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 이념, 통치 철학,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토론을 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 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 등의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입니다. 후보자 상호 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되어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무자구나.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적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순실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결론이 불구하고 뭐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 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상악가네.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란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즉 공개 발표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이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사실의 왜곡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강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수를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피고인과 상대방 후보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진 경위, 토론의 주요 쟁점과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한 질문이나 토론회를 전후에 제기한 주장의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 질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한 발언을 두고서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 주장과 같이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신보건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의 의미, 이거 건드리면 지금 도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의하여는 피고인은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관여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박상호,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학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필 대법관이신 박상욱 대법관께서 직접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의 논구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선거권과 자유선거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로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 민주주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후보자 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도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 원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토론회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써 결국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 중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공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합니다. 후보자 토론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에는 해당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의 의미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는 반드시 허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된 내용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수 의견이 말하는 적극적 일방적 표명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시 여부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무엇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금지하는 공표 행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일방적 표명과 그렇지 않은 표명을 달리 보아야 할 근본적 이유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공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다수 의견은 입법적 방법이 아닌 해석을 통하여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조하자는 것으로 이는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결론이 뭐냐?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입니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 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고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고인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유조지 설명을 마치고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합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출발. 신중권, 신유진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변이.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판사 출신, 요즘 아주
학생이 좀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제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인구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62등에 빛나는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62등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그냥 나왔는데 맞았어. 잘하는 게 그거 하나야. 맞아요. 오직 하나.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네, 자 지금 전원 합의치 끝난 것 같습니다. 요거를 네.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법원장이 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보기엔 예상보다 훨씬 아, 빨리 끝난 거예요? 예. 아, 얼마 만에 받는 단독 원샷인데. 아, 그렇죠. 이거 생기기 그래요?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제대로 보셨네. 그러면 그 형식이 어떻게 돼요? 아, 판결 형식, 판결문의 형식. 뭐 앞에 쭉 얘기하던데 아까. 그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은 뭐에 대한 말이냐? 맨 앞에 이제 시작하는 말이 음. 뭐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우리는 뭐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예, 아니면 어제 뭐 요새 날씨가 많이 덥죠? 뭐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형식이 궁금하다는 그냥 거예요. 판결 그때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쭉 이제 어떻게 되어왔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어.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쭉 아, 법리적인 그래요? 것들 설명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이 이렇게 쭉 앞에 이유부터 하고 예, 예. 결론은 맨 뒤에 맨 뒤에 합니다. 맨 뒤에 딱 냅니까? 예. 그래서 물론 아. 얘기 듣다 보면은 아 이게 사기구나 아니구나 알 수는 있는데 아. 최종적으로 결론은 맨 마지막에. 그러면 맨 뒤에 이거 뭐 파기환송한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그러면 이 파기환송의 의견을 달리한 대법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대 의견을 그러면 듣습니다. 반대 의견을 듣습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아. 그 이제 주신 그 다수 의견이 먼저 발표되고 반대 의견이 발표되는 과정까지 지금 다 생중계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 먼저 오, 대법원장이 쭉 얘기하고 네, 다수 예, 예. 의견. 그 다음에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은 다 얘기해요? 아니면 대표 한 명이 대표. 얘기해요? 아 대표 네. 한 명이. 그 오후 2시 판결을 이제 했잖아요. 네. 이건 언제 최종 결론이 난 겁니까? 예를 들면 어제 저녁쯤에 결론이 났었는데 그것도 이제 궁금하다. 오늘 2시에야 아니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결론 내놓을 것 같으면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전쯤에 결론이 났지 않았어? 아마 그게 선고일을 잡았을 때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소림들이 아, 그래요? 어. 아마 그 제 얘기 뭐 기사에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빨리 이게 아마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아. 그래서 선고일이 빨리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대법원 이 주심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14분 아시겠죠? 13분 아시겠죠? 예, 예. 결과를. 예, 예. 그러면 판사도 해보셨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관심 많은 판결에 대해서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아내분이나 아들한테는 해. 아들한테는 무조건 합니다. 솔직히 해보세요. 네. 저는 근데 애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아, 없어요. 애들은 관심 없고. 이 정도 관심. 대법관 정도면은 네. 아들이 나이가 근데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엄격하신 분들이 약간 진짜로? 예,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만약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다라고 하면은 응. 그 정도면은 근데 너무 못 그런 믿는 분들은 거예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아, 그렇죠. 입이 싸면 묻어나. 네. 그럼요. 뭐 그런 거 인정사정 없어요. 그 부분들은 딱. 야. 예. 사실 이 판결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사실 첫 부분 첫 소절을 읽으실 때 이거 무죄다. 진짜로? 네라고 알았어요. 와. 신내렸어. 아니 왜냐하면 나 그럴 줄 알았다. 다 뻥이야 저거. 제가 이 항소심 판결 나오자마자 이 항소심 판결문 전체를 다 읽고 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거는 이제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됐던 부분이에요. 다른 방송에서지만. 근데 제가 이 판결문이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를 따질 건 아는데 20 네, 20 판결. 항소심 때 네. 그때 공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때문에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표라는 의미가 항소심에서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을 읽어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 그 정도로 공표라는 말에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공표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말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게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공표란 알리는 거. 우리가 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거를 일부분 생략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한 것과 같다. 근데 그 생략이라는 것도 뭐 말했어야 되는 건지 그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까 신중동 변호사님이 부작위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의무 말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의 장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에서 말할 의무를 바로 거기에다 부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가질 정도로 네. 그 일부를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표라고 넓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게 어떻게 공표지? 아. 20이 무리하게 이걸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표는 말하는 거, 알리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판결문 쓸 때 널리 공표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검색일 것 같았어요. 2심 아저씨나 2심 판사들은 아저씨는 왜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 아닙니까? 2심의 그 판사들은 왜 그럼 그렇게 무리해서 그걸 한 거예요? 결론을 내는 거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춘 경우들이 있어요. 선입견? 뭐 설정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경우에는 유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약간 아니, 범죄를 그러니까 그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뭐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예단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됐다는 뭐 거 그게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사람이니까. 있어요. 예. 저기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뭐 법관들도 정적인 성향들이 사실은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있을 수밖에 다 없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예, 없어. 그래서 뭐 부장님들 모셔보면 아우 저 완전 꼰대여가지고 진짜 완전히 겉보스고 이런 분도 있고 되게 열린 분도 있고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판결문에 반영이 돼요. 판결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런 성향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판결도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표라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판사님처럼 한다면 예를 들어 토론회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뭐 살면서 뭐 잘못한 거 있죠? 근데 넓게 폭넓게 물어봐. 뭐 잘못한 거 있죠? 물어봐.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 신호 위반한 거 내가 허위 사실 공표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요.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변호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지. 저는 저건가 보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 와닿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없은가 했는데 이거 얘기 안 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걸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말했겠지. 그런 적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뭐 어떻게 이 범위를 다 나누면서 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대법관들 반대 의견을 살짝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말을 즉흥적으로 토론회에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토론이라는 건 즉흥적이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공방이 있는. 그런데 생방송이고 그런데 그 반대 의견 내주신 분들은 이 그런 적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미리 준비한 거다. 어떻게 알아? 미리 준비한 거다. 아이고 평소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될것 같은데.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기 전부터 이게 사실 쟁점이 많이 됐었으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뭐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공표라고 본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넓어지니까 이게 또 처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민사적인 사안이나 이런 상관이 없지만 처벌에 관한 거는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기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행법에 말하지 않은 것은 처벌하는 근거가 없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표를 넓게 해석한 거구나. 그렇죠. 어차피 뭐 그걸 뭐 명확하게 딱 해서 뭐 말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그런 건 없어요. 없으니까. 공표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뭐 결과론적 이야기라 이렇게 쉽게 풀리는지 이게 선고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더 아니 좋았을 사실 텐데. 항소심 판결 나자마자 사실은 공표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제가 출연했던 많은 방송에서는 참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여기를 저를 안 불러주셨나요?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노노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댓글에서도 이재명 지사 관련된 얘기만 해도 뭐 묻었니 뭐 이렇게 하니까 아우 막 스트레스 받아. 정치화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이니까 예. 다룰 수 오늘 있는 아주 신나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저는 신나게 또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진짜 제가 뭐 이분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게 그렇지, 아니에요. 언니. 그냥 판결을 봤는데 그렇지. 아니 우리나라 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 판결문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공표라는 거 심지어 아니에요. 62등이 이해 못할 정도면 아니 진짜로 문제가 그래서 있는 거지. 이 공표란 만약에 정말 아니 유죄의 신청을 쓰셨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차라리 다르게 썼겠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유죄를 할 수 없었을까? 근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직권남용으로는 엮을 수 있으려면 만약에 이게 문장상 그나마 무리 없게 엮을 수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할 경우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이렇게 바로 뭐 아주 세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을 꼭 물고 늘어졌어야 된다. 근데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 내용 자체는 매우 좀 간단한 부분인데 이게 13명이나 모여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때가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이거 따라서 사실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혹시 이 사건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판을 3번 하면 다 좋잖아요. 판사도 판사는 뭐 그렇다 치고 안 좋아요. 판사 안 좋아. 일반만 하죠. 변호사에 안 좋으면 이제 돈들을 막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1심은 어쨌든 뭐 내가 지는 거고 2심은 네가 이겼다고 한번 자, 하고 또 이상한 행동합니다. 이건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항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량을 받았어요, 1심에서. 근데 항소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깎아주잖아요, 형량을.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님들은 차라리 1심에서 그렇게 항소심도 깎아주면 다 항소를 많이 할 텐데, 뭐 항소를 많이 하는 게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실 텐데도 항소심 가면 무조건 어느 정도 깎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좋습니다. 그게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맹신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선고를 받았는데 전 당연히 깎아줄 줄 알았는데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례금 1억 5천이나 줬으니까 좀 약간 집행유예로 표현할 줄 알았었거든요. 공전에는 또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짤 없더라고요. 그냥 형만 깎고 그냥 시험을 유지했어요. 이 형은 뭐만 하면 돼. 뭐야? 근데 이건 제가 할 거는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테니까 뭐 제 잘못은 아니긴 한데 그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 1심에서 시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조건 집행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고맙다는 말 들었던 이유는 내가 추정컨대 의뢰인한테 나나되니까 이 정도 한 거예요. 신유신이었으면 이거 무슨 얘기야? 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사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이명희 씨 그거는 집행유예로 다 그 합의 다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1심 그게 1심이었나요? 한진가? 네, 한진가에 네, 그게 다 집행유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가장 큰 이유가 합의. 근데 그 정도면 유명인이거나 재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숨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기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판사 출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저도 슬프다. 저도 요즘은 그 법원 하는 거 보면서 아 약간 슬퍼. 저도 슬프고 사실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그래도 좀 판사 그래도 출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슬프네. 현실은 그래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비싼 변호사를 써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판사들이 그냥 판사들이 약간 성향이 좀 그런 거 좋아. 다 메꿨어 이제.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유명인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게 불만이니까 지금 뭐 판결도 보면 뭐 엄청나게 판단해 주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유되면서 하잖아요. 일반 사건에 그렇게 해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판단해주고 마치 선심 쓰듯이 모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년. 아 그거 이따 갈 거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확인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원이 돼서 무죄. 하겠죠.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2심에 굉장히 기백이 있는 판사가 이걸 유죄 이렇게 올려. 실제 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파기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핑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서 그냥 항소심대로 해준 경우가 있고. 우와 그래요? 굉장히 드문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오히려 바꾼 경우가 대법원이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딱 봤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왜냐하면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소심이 바뀌거든요. 판사가. 그러면 새로운 판사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대법원에 파기환송되면 무조건 2심 했던 그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로 갑니다. 대신 이제 재판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야 나는 진짜 한번 웃겨보려고 억지 개그였는데 실제 그런 게 있었네. 대법원 나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쪽 꽤 드문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환송심의 기록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법률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차피 다시 이것도 조사해보라는 그쵸. 새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예. 판단한 거니까 그건 문제는 없어요. 비속력 이런 거는 저 서초동 가서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판단 낼 수 있고 새로운 거를 검찰이 막 제출하면은 그런데 팩트가 보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증거가 보정이 되면은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동력이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무죄 확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그건 아니, 무죄 아직은 취지로 아니에요. 파기환송. 어차피 항소심 판결이 무죄 나와야 취지다. 되고. 네, 그 무죄 다음에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나면 그때 무죄 확정. 그렇죠. 확정. 아 그러면 재상고할 수도 있어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재상고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다시 또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대부분 13명 또 다.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때 가서 그냥 재상고 기각하겠죠. 기각하면 이제 그때는 확정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맨날 보이질 않아요. 자주는 안 보이네요. 네. 바로 이분들이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몇몇 분들이 또 뭐 묻었니, 뭐 손가역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너무 이거 진짜 알았어. 속 터져서 제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KBS에서도 뭐 여러 문제로 많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나 뭐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 찾아보시면 건별로 어떤 건 비판하고 어떤 거는 또 비판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어요. 경기 도민도 아니야 심지어 나는. 서우 씨는 그냥 그때 어떤 그 여론에 따라가는 거야 나는. 박지의 박질이잖아. 네, 박쥐예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사건 바의 사건 그리고 사건에 그 깊숙이 들여다봐서 내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말고 좀 더 깊이 뭐 판결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 뭐 이렇게 뭐랄까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차원으로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진짜. 박질에 차가지고 대단한 큰일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내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냥 법리죠. 내가 네. 법조인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던 거겠지.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네. 거예요. 저 진짜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편들어주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상해 이거 두 분 다. 야, 이 형님 분탕 집시네. 와, 이 형님 봐라. 많이 늘었어. 네. 오늘 방송 3개나 있으신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박치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매우 팩트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 반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관련 거는 요 정도 아니 근데 그 대법원 이번에 전원합의체잖아요. 매번 전원합의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법원 가는 게. 서부에서 먼저. 그 중에 어떤 거가 전원합의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죠. 이건 일치되지 않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서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넘겨야죠. 아, 서부에서 의견이 일치되면 네. 바로 판결을 낼 수 있죠. 소부라는 거는 몇 3인 대법관 3명, 3명이 이렇게 뭐 어디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는 아니고. 사무실이 있어요? 뭐 그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가보긴 못하고 대법관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뭐 3명이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죽여야지. 너는 야 이거 살려야지. 그럼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견이 네, 가요. 맞아요. 야야야 보래 13명 모여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대법원에서 아주 결정. 쉽게 얘기하면 네. 대법원에서 결정. 네네. 그 소부에서 아마 그걸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그냥 같이 모여서 한번 전원합의체를 하자. 해보자. 그럼 이제 13명이 대법관 또 뭐 해? 그냥 자기들끼리 하지. 예, 맞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분은 전원합의체 그런 재판을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재판만 이런 일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은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재판은 변호사 비용이 더 듭니까?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글쎄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전화치까지 가는 거는 대부분 다 대형 로펌들이나 이런 데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구나. 비쌀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걸 이제 나름 또 공부를 좀 해서 좀 방송 임해야 돼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기사마다 다 달라. 전원합의체 14명이라는 기사도 엄청 많고 13명이라는 기사도 엄청 많아. 야 이게 뭐가 진짜야. 뭐 혼란스러웠는데 요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전원합의체는 13명. 네 맞습니다. 대법관은 총 14명.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 행정처장. 네. 이렇게 됩니다. 오늘 13명은 다 나왔습니까?
근데 한 분이 아까 이제 의자가 12개던데요. 한 분이 회피했다라고 아. 이렇게 자막에 떠 있었거든요. 아. 한 분이 뭐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예, 회피를 스스로 하는 거니까. 스스로?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뭐 동창이든 뭐, 아, 뭐 이런 뭐 것들 관계가 국회의장이잖아요,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예,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기일 수도 있고 네, 동기일 수도 예. 있고 뭐 하여튼 아. 뭐라 얽히면 나중에 오해 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빠지는 겁니다. 네. 기수가 같다는 이유도 큰 그게- 이유가 될 그게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는 그거 갖고 이제 어차피 기수가 실수- 얼마 안, 이 기수가 높을수록 얼마 안 되거든요. 동기들이 그러면 이제 서로 다 아는 관계 아니냐. 그럼 뭔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아니 그 사실 방송 전에 뭐 14, 13 이것 때문에 막 정신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딱 켰는데 의자가 12개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뭐야 다 들렸어. 그래서 진짜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그래 영진이 형이 옆에 다시 세봐 임마. 아니 다시 세도 12개야 의자가. 의자가 12개니까 작은 화면에서 헷갈리더라고요. 야야 와이드로 켜봐 와이드로 옆에서.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회피한 게.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판단인 거예요? 예, 본인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 대법원에서 뭐, 야, 너는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그 빠지고 혹시 뭐 빠지라고 하는 건 이제 기피 신청. 그러니까 기피라고 해가지고. 그러고는 여기 안 들어가고 예. 어디서 뭐 이렇게 농땡이 펴도 되는 거예요? 딴 사건하고 있겠죠. 아, 딴 사건을 한다고? 일상에서 장어 먹고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 너무 싫어하시죠. 유튜브에 댓글 달고 있어. 야야야, 유채. 내가 다 알아, 이미.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발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 끝.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완전히 뒤바꿨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 중심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묻혔어. 그렇죠. 이게 진짜 아, 너무 큰 선거인데도 이게 완전히 묻혔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10년 감형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뇌물죄, 가장 크게 뇌물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강요죄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강요 부분이 그 최서원 씨 사건에서 먼저 강요는 아니다라고 해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이 공직선거법상에 그 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판결하면 안 된다. 분리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죄, 뭐 예를 들면 뭐 뇌물죄 이런 게 될 수 있나 그렇죠. 보군요. 그거를 따로 떼서 선고해라. 왜냐?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는 일단 뭐